반갑습니다. 제4기 롯데그룹 기업문화위원회 출범과 또 2023년 첫 번째 정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그룹의 최고 경영진 또 각사의 최고 경영진과 현장의 직원들 간에 정말 진솔하고 또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하는 우리 그룹의 미래의 경쟁력도 찾아보고 이런 활동들이 좀 실질적으로 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오픈하는 시간이라서 기업 문화 활동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특강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모이신 만큼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직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경영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던 또는 부각된 건 1980년대였습니다. 1980년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미국의 경영자들이 일본 기업의 성공을 보고서 Japan is number one 이렇게 외치면서 얘네들의 특징은 도대체 뭘까? 조직 그리고 동료에 대한 커미먼트, 몰입이라고 하는 것과 공동체라는 건 미국에서 발견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예전에 좋았던 기업 문화도 지금 사실은 좋은 기업 문화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기업 문화가 이제 그 다음 중요하게 부각이 된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우리가 주목할 때는 대부분 기술이나 사업을 주목하는데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연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실리콘밸리는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문화라고 하는 건 엄청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화는 사실 보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측정하기도 여기 기업 문화 진단 여러 번 하시지만 과연 이게 우리의 문화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들거든요.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관리하기도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제가 오늘 짧은 40분 동안 기업 문화가 뭔가에 대한 여러분의 좀 정의를 좀 내려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왜 중요할까? 롯데 기업 문화는 외부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까? 변화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 한 이런 네 꼭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문화, 조직 문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학자들도 사실은 이 기업 문화가 뭐다라고 공통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문화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뽑는 사람들은 에드거 샤인이라는 사람하고 퀸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약간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는데 첫 번째 정의는 기업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enduring set of value, assumption, beliefs.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value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뭐가 옳은 거지 라는 그런 가치 판단인 거고 beliefs라는 거는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지 라고 하는 거고 assumption이라고 하는 건 조직이라는 건 왜 존재하는 거지 구성원은 우리 회사에서 어떤 존재이지 라고 하는 것들의 집합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 조직 문화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수면에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행동과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찌 보면 개인의 퍼스널리티나 밸류하고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각자의 개인들도 밸류나 퍼스널리티가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제가 인사관리 강의를 할 때 퍼스널리티나 밸류는 잘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행동은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조직 문화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변화하기 어렵다라는 또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드거 샤인이 한 대표적인 정의인데 이 정의가 저는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accumulate shared learning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대부분 조직 문화가 불편한 것도 있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직 문화는 이 조직이 성공해 온 법칙의 집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자가 회사를 만들어서 롯데도 회장님께서 처음 창업을 하셨을 때 생각하고 있던 가치나 신념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실제 경영 현장에다가 적용을 해보고 이거는 성공하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가치나 신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조직에 합류를 하게 되고 그 가치와 신념이 다른 사람들은 조직에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대에서는 또 그 성공의 법칙 위에다가 본인의 성공 법칙을 정하면서 이게 형성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잘 들여다보면 롯데가 어떻게 성장해 왔고 성공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성공의 법칙들이 또 미래의 변화를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석세스 트랩이라고 하는 거에 갇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조직 문화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었기 때문에 인간의 퍼스널리티와 비슷하기 때문에 조직에게 뭔가 일관성을 주지만 또 세상을 미래를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프리즘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프레임워크가 되기 때문에 그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의에서 일단 출발하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이야기할 때 결국은 과거로부터 단절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가정을 먼저 이야기하고 제가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이야기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문화의 특정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제 인사에서 굉장히 재밌는 용어는 뭐냐면 CHRO의 최고의 적은 CFO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CFO가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자기 용어를 CEO가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 다음에 증명하기가 쉬워요. 근데 인사는 사실은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뭔가 이 인사나 문화의 밸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하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일하기 좋은 기업 100대 기업이라는 겁니다. 98년에 미국의 포춘에서 처음으로 이제 일하기 좋은 기업 연구소하고 같이 측정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업 문화 진단하는 아마 기본적인 툴의 소스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일하기 좋은 기업의 선정 방식은 되게 독특해요. 회사가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는 회사 또는 기업 문화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만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매년 순위가 공개되고 그 순위를 보면 좀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왼쪽에 보여주는 거는 올해 2022년 작년 2022년에 일하기 좋은 기업 상위 기업 순서를 쭉 쓴 거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춘의 500대 기업, 그 중에서도 이제 100 아메리카에 있는 기업들을 순위를 한 겁니다. 오른쪽은 순익을 기준으로 한 거고 왼쪽은 일하기 좋은 기업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일하기 좋은 기업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합니다. 직원들에게 직접 서베이를 하고요.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직원들의 응답이 굉장히 중요한데 회사와 경영자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일하는 게 얼마나 즐거우냐. 동료애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의 설문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왼쪽의 리스트와 오른쪽의 리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항상 의심을 하는 거죠. 야, 일하기 좋은 기업이 된다는 게 정말 조직의 성과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학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증적인 연구를 하는 거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지만 이제 저희 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거는 러커스 대학의 풀머라는 교수가 한 연구인데 이 교수가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야, 단순 비교를 하면 굉장히 잘못된 추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더스트리하고 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쌍으로 한번 페어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왼쪽에 일하기 좋은 기업 100대 기업에 있는 회사들과 동일 업종, 동일한 규모의 회사들과 퍼포먼스 차이가 얼마나 난지를 해보니까 5년간 누적 수익률이 약 1.7배, 17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롯데가 일하기 좋은 기업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면 현재보다 170% 5년 안에 성과를 더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의 와 성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고요. 조직 문화가 왜 중요하냐? 최근에는 사실은 이런 직접적인 생산성도 있지만 지금 기업이 가장 당면한 문제는 리크루팅 전쟁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인재를 뽑아올 것이냐 하는 건데 리크루팅 과정에서의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 또는 퍼스널리티라고 본다면 지원자들이 회사를 결정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직무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판단하고 두 번째는 리크루팅을 하고 있는 당사자의 특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리크루팅을 하느냐.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 사실은 첫 번째 요인은 지금 기업들이 거의 어찌 보면 동일 업종 내에서는 거의 평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임금 데이터와 관련된 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직무와 조직 특성을 가지고 차별화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2000년대 이후에는 리크루팅 소스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어요. 즉 이것도 큰 기업 간의 차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런 조직 문화와 채용 경쟁력에 관한 연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조직 이미지가
리크루팅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조직 이미지는 어찌 보면 단순한 기업 문화하고 1대1로 매칭을 시키기는 어렵지만 조직 이미지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조직이 밖으로 내뿜는 일종의 향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향기를 밖에서 이제 어떻게 인지하느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 이미지의 중요성이 점점점 채용 시장에서 중요해지고 있는데 조직 이미지가 왜 중요하느냐? 한 5가지 정도 이제 연구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보다 외부에 있는 지원자들이 여러분들도 롯데 지원하실 때 채용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업무의 조건에 관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 회사의 이미지를 보고서 유출을 하는 거죠. 아, 이미지가 좋으면 뭐 이런 게 좋겠구나 라는 유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직의 이미지에 따라서 지원자의 풀이 확연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하고 뭔가 밸류나 퍼스널리티가 일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회사가 어떤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원자의 풀이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질의응답을 했던 건 뭐냐면 하이닉스와 SK가 요즘 행복이라는 걸 막 부르짖고 있는데 외부의 입장에서 보기엔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삼성에 있는 경영자들한테 이게 과연 삼성과 하이닉스의 채용 전쟁에서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줄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리크루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리크루팅 비용을 절약하는 거죠. 이미지가 좋은, 이제 우리 박성현 교수님 마케팅 하시는 분이지만 이미지가 좋으면 당연히 추가적인 마케팅 하지 않아도 좋은 지원자 몰려드니까 리크루팅 비용이 절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제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는 예전에 어떤 제 수업을 듣던 학생이 그 당시에 유언 킴벌리 다녔는데 자기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기 좋은 기업 1위가 삼성이고 일하기 좋은 기업 2위가 유언 킴벌리인데 자기 남편이 삼성 다니고 자기가 유언 킴벌리를 해서 자기 시어머니가 매우 좋아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두 가지예요. 개인적인 퍼스널 아이덴티티하고 어딘가 속해 있는 소셜 아이덴티티인데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국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는 건데 내가 다니는 회사의 이미지, 문화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자기 아이덴티티 높아지는 거죠. 로열티 높아지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리크루팅,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성과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업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5번째예요. 이미지가 좋으면 월급을 적게 줘도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명품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명품을 사면은 추가적으로 가격을 지불하잖아요. 똑같은 퀄리티라고 할지라도.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미지가 더 좋은 회사라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거죠. 월급을 적게 받고도 올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조직 문화가 어찌 보면은 직원들의 생산성, 경제성 뿐만 아니라 지금 점점 이제 우리가 탤런트 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채용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저 이야기를 문화의 중요성을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지난 2, 3년 동안 흔드는 게 뭐냐면 MZ세대 이야기하고 사실은 보상, 저는 좀 심하게 하면 쩐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약간 회의적입니다. 임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영자들이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임금은 관리하기가 매우 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임금을 관리하기 쉽고 뭔가 즉각적인 성과를 나기 때문에 항상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쉽게 터치하는 영역이 보상이에요. 보상. 그런데 보상을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근본적으로 던져보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임금이라고 하는 걸 관리할 때 우리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거든요. 임금을 전체적인 파일을 수준을 얼마나 높여줄 것이냐. 두 번째는 임금을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얼마나 나눠줄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는데 딱 즉각적으로 생각해보면 경쟁사보다 롯데가 임금을 더 줄 수 있느냐? 매우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는 임금을 더 주면 좋은 사람이 오겠지만 미국 기업의 데이터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냥 시장에 매칭하는 정도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 이상을 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진 회사는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금 규모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거 뭐냐? 저희들 뭐 연구자들 해보면 딱 2가지예요. 하나는 규모하고 성과. 결국 규모는 기본급을 결정하는 거고 성과는 성과급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업이 임금 수준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인력을 확보한다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어떤 경영자들은 그런 한계 생산성을 넘어설 정도의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과감하게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 경영자들은 임금 수준을 높여줄 게 없으면 쪼개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쪼개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경쟁력을 확보할까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쪼개기 방식은 직급별로 임금 격차를 얼마나 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보통 직급이 한 단계 올라가면 30% 정도 임금이 상승하다가 임원이 되면 뭐 한 두세 배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 기업들 간의 그 임금 격차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규모를 그냥 통제를 해보면 배율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뭔가 딴 행동을 한 기업은 어떻게 됐을까? 그거보다 격차를 더 주거나 격차를 적게 준 기업. 한쪽에서는 격차를 많이 주면 똑딱한 토너먼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한쪽에서는 격차를 줄이면 공정성이 높아져서 이퀄리티가 높아져서 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연구 결과에 의하면 더 주거나 덜 준 회사들은 다 성과가 나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다 매칭시킨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업이 의외로 매니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저희 이제 논문 쓰고 나서 한 2년 있다 미국에서 똑같은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결과 마찬가지예요. 뭔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를 넘어서서 임금 격차를 주는 거는 비경제적이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뭘 하고 싶으냐? 개인별로 쪼개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잘한 사람한테 좀 더 주고 못한 사람한테 좀 적게 주고. 자, 여기에 굉장히 이제 제가 재미있게 인용하는 예는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또 가져가셔도 돼요. 타이거 우즈가 2000년부터 2006년 동안 엄청나게 골프를 잘 칠 때 다른 골프 선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스코어가 좋아졌을까요? 그 사람 이겨보려고 한번 도전해봤을까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스코어가 다 나빠졌어요. 성과급이라고 하는 게 탁월한 사람에게 굉장한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탁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디모티베이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특히 어떤 경우냐면은 사실은 성과급에 대해서는 경제학적 이론과 심리학적 이론이 서로 상반된 결론을 계속 내놔요. 경제학적 이론에서는 성과급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심리학적 이론은 성과급은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다. 그런데 경제학적 이론에서도 성과급이라고 하는 건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성과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 제한된 조건이라는 걸 충족하는 기업은 과연 얼마나 될까? 심리적으로 성과급이 정말 모티베이션 얼마 줄까? 끊임없이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는 성과급을 갖다가 성과에 따라 보상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성과급은 pay at risk입니다. 직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회사가. 여러 개 있는 분 중에 위험을 좋아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과급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특히 어느 때 파일을 정해놓고 비용을 통제하려는 상태에서 성과급을 줄 때. 근데 우리나라 기업의 현재 구조는 임금을 더 주면서 성과급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임금 구조나 임금 격차나 성과급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에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효과, 경쟁력이라는 게 상당히 현실적인 조건을 봤을 때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non-financial한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그런 면이 조직 문화하고 기업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시면 결과는 제 연구니까, 그리고 샘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는 않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는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2009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제가 우리 학교에 있는 학부생부터 시작해서 EMBA 학생, 그 다음에 뭐 다른 대학 학생들까지 대상으로 제가 이제 기업 이미지 조사를 했습니다. 뭐 기존의 연구 나와 있는 척도를 가지고 기업 이미지는 크게 이제 뭐 기업 문화를 분류하는 유형하고 매우 유사한데 한국 기업에서는 5가지의 이미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소박하고 가족적이냐, 두 번째는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되냐, 세 번째는 얼마나 혁신적이고 패셔너블하고 익사이팅하냐, 네 번째는 얼마나 능력 있느냐, 다섯 번째는 얼마나 남성적이고 권위적이냐. 5개의 이미지로 분류가 되는데 제 연구 결과를 보면 5대 그룹에서 롯데 이미지가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바뀌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시를 보시면 5대 그룹에서 이미지가 가장 약하다는 거예요. 뭔가 뚜렷한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삼성 그러면 딱 여러분 떠올리시죠. 능력 있지만 거칠고 남성적이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고, SK 굉장히 익사이팅하면서 능력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CJ는 10대 그룹은 아니지만 굉장히 재밌고 신선한 회사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LG 따뜻하고 진실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롯데는 이 조사에서 굉장히 이미지가 약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개선해야 될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 제가 후속 연구를 한 거에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앞에서 그랬죠. 기업 이미지 하나가 정말 보상을 적게 줘도 트레이드오프 할 수 있는 거냐. 흥미로운 건 한국 기업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패밀리나 신서러티나 익사이트먼트를 가진 회사들은 월급을 적게 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능력 있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남성적인 회사들은 월급을 더 줘야 간다는 거예요. 재밌는 결과죠. 그러니까 삼성은 월급 더 줘야 간다는 거예요. 현대는 월급 더 줘야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회사는 월급 좀 적게 줘도 이런 이미지가
충분히 자기가 지원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롯데도 사실은 기업 문화의 방향성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갔을 때 롯데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연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샘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를 얼마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나름대로의 조직문화 유형하고 서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우리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이제 이 마케팅에서 가져온 개념인데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건 일하기 좋은 회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일하기 좋은 회사를 뭐 그냥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브랜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브랜드는 어떤 걸까? 이 회사가 직장으로서 좋은 브랜드는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인가? 첫 번째, 나한테 도움이 돼야죠. 두 번째, 만나면 재밌거나 따뜻해야죠. 세 번째, 나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면 더더욱 좋은 거죠.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면 일단 좋은 거지만 세 가지를 다 충족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좋은 친구, 좋은 관계라고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 문화의 만약에 아웃풋을 측정한다면 결국 이 세 가지에서 측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직장이나 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얼마나 즐겁고 편안하고 느끼느냐, 얼마나 나에게 삶의 또는 자아의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변화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의 주체는 뭐냐? 네 가지 정도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기업 문화라고 하는 거에서 창업자의 가치와 역사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이야기할 때 항상 토끼가 말이 되는 상상을 꿈꾸지만 이 세상에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연장선에서 항상 미래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낡고 구닥다리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가치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쩌면 그 가치를 보고 모였고 그 가치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좋은 것은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더죠. 리더. 모든 기업들이 변화를 하고자 할 때 첫 번째로 시작하는 건 리더십의 변화거든요. 그만큼 리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HR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보상이라든지 업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HR이거든요. 제 나름대로 직원 경험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네 가지가 기업 문화의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각각 지금 그 한 파트를 맡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분들은 리더십을 맡고 계신 거고, HR 하시는 분들은 HR 제도를 맡고 계신 거고, 여기 계신 뒤에 앉아 있는 관리자분들은 컬처 매니저분들은 직원 경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고민하셔서 그것들이 사실 총체적으로 관리가 됐을 때 문화의 관리나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리더는 뭘 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전략 이론이라든지 이런 조직 이론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심볼리즘이라는 거예요. 리더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는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과 태도에 분명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의미에서 조직 문화의 변화와 리더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그럼 리더가 뭘 해야 될까? 무수히 많은 이야기는 있지만 저는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까 권상무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가 전략을 아침으로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좋은 전략도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실리콘밸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리콘밸리가 가능했던 거는 사업이나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니고 문화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탕에 깔려져 있지 않으면 결국 좋은 전략이나 사업도 쉽게 말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항상 변화를 꿈꾸면서도 안 되는 이유는 문화가 바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자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지금 사업이라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거 중요하지만 결국 사업이 성공하려면 문화라고 하는 것과 약간 쌍두마차처럼 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은 먼저고 문화는 그걸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문화가 훨씬 더 바뀌기 어려워요, 사업보다. 두 개를 적어도 같이 가려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시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 같고요. 리더는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크게 말하면 비전이지만 결국 사람을 마음을 사로잡는 스토리텔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더더욱 중요해지죠. 왜냐하면 기술도 복잡해지고 사업도 복잡해지는데 그거를 디테일하게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아주 심플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스토리텔링은 조사들을 보면 직원들은 우리 회사의 비전이 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회사의 비전들은 대부분
굉장히 하드한 것들이에요. 뭐 시장이라든지 뭐 글로벌 넘버 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성원들이 듣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걸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넘버 원을 해야 되지? 왜 1등을 해야 되지? 그리고 그걸 누구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올리려면 결국은 누구와 무엇을 위해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을 리더들은 분명하게 구성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목표나 시장 점유율이나 넘버 원이 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리더분들이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클리어한 비전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마케팅에서도 요즘 중요하지만 리더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성, 오센틱. 리더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느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성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자기의 삶에서의 자기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리더가 내가 왜 이런 걸 주장하는지를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삶에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걸 얼마나 소탈하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리더들이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터틀넥을 입는 셔츠를 입고 오면 비웃지는 않잖아요. 아, 그게 저 사람의 삶의 진정성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 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리더는 자기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성원들과 그것들을, 그 비전을 공유해서 얼마나 소탈하게 접근하느냐, 이게 이제 진정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한국 기업의 리더들한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시몬스의 사례를 잠깐 설명을 제가 해놨는데, 뭐 이거 좀 오래된 사례이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인상적인 사례였었어요. 2000년에 시몬스라는 회사가 엄청 위기를 맞거든요. 이게 100년이 넘는 가족 기업인데 사모펀드한테 팔려요. 팔려서 이제 사모펀드에서 새로운 CEO를 영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찰리 에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체인지 에이전트 역할을 계속 하는 사람이고, 그 체인지 에이전트를 문화를 바꾸는 데 주력하면서 영입이 된 사람이에요. 사모펀드에서 인수를 했으니까 당장 수익을 내라고 프레셔가 굉장히 강한데, 이 사람 뭘 요구하냐면 자기는 GGOL이라는 문화개혁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해요. 처음에 좀 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이 설득의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시몬스라는 회사가 18개의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을 먼저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몬스라고 하는 회사의 전통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몬스의 밸류를 보니까 여기서 초이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초이스라는 단어를 보면 결국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직원들에게 뭔가 창의성을 이끌어내서 직원들을 배려하는 이런 문화라고 하는 거죠. 18개 공장을 들여다보니까 대부분 공장들은 굉장히 하이어라키컬하고 공장장이 뭐 자기 스스로 거의 독재자처럼 굴리는 그런 공장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의 변화 방향을, 명분을 어떻게 찾느냐? 야, 우리의 전통적 가치하고 내가 하고 싶은 GGOL이라는 거하고는 맥락이 잘 맞는다. 그거 가지고 설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 한 건 뭐냐면 18개 공장 중에서 잘 되는 공장 한번 보자는 거죠. 잘 되는 공장 봤더니 이제 이 위스콘신주의 제인스빌에 있는 공장이 엄청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 공장을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또 이 공장이 자기들의 기본적인 가치와 잘 맞는 공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이 사람이 한 건 뭐냐? 그럼 제일 안 되는 공장은 어디냐? 거기다 이대로 한번 해보자. 해보면 어떻게 될까?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결국 변화라고 하는 건 성공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 일이 아니고 성공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작은 실험을 통해 성공을 하니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가 명분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더를 교체하고 교육 훈련을 시키고 이제 팔로우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좋은 변화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변화의 동력을 어디서 찾을 거며 어떤 프로세스를 리더가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시몬스 사례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HR 역할은 너무너무 제가 롯데에서 많이 이야기했고 책도 썼고 더 이상 뭐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약을 해보면 결국 세 가지 이야기예요. 결국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한 가치 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직원들은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인재에 대한 좀 명확한 철학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제도 하나하나가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겨우였고 제도는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인사관리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기업이 보상에 자꾸 손을 대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채용이라든지 육성은 사실은 단기적인 성과를 못 내요. 그러니까 거기를 잘 손을 안 보는 거예요. 최근에 재미있는 연구는 불황기에 성공하는 기업은 잘 나갔을 때 의전에 직원 육성을 많이 한 회사고, 불황이 끝나고 나서 잘 나가는 회사는 어려울 때 채용을 많이 하는 회사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그 두 개가 가장 성과가 멀리 나는 건데 그만큼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회사가 불황기든 호황기든 농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임기는 2년 내에 끝날 수도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성을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어제도 제가 이제 롯데 인재개발원에서 HR 임원분들 했는데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HR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학자들이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는요. 그 랭크입니다. 랭크. 그 다음에 그 인사부서의 규모예요. 근데 롯데 대부분 회사들이 HR을 독립적인 부서를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적인 CF하고 같이 묶어놓고 경영지원실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HR은 그만큼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를 하려면 지금의 규모라든지 지위가 조금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직원 경험 이야기예요.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결국 직원 경험을 관리하는 건데 직원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한 사람이 제이콥 모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책 읽어보니까 그냥 예전에 있던 이야기를 그냥 합쳐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는 정의가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직원들이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일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몰입하지? 여기까지 대부분 기업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몰입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혼란이 많은데 몰입이 뭐냐? 그러면 그 아카데믹한 두 가지의 정의예요. 시간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일에다가 쏟아붓느냐. 그리고 일과 나를 얼마나 일체감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찌 보면은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직원 경험이라는 건 사용자 중심이 아니고 결국 좋은 회사는 사용자의 욕구하고 직원들의 욕구가 만나야 되니까 직원들의 입장에서 야 매일매일 출근하고 싶은 회사가 좋은 회사야. 근데 매일매일 출근하고 싶은 회사는 일이나 보상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마치 내가 여행을 떠날 때 비행기를 타면 그냥 비행기가 비즈니스 클래스냐 이코노미 클래스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티켓팅하는 사람의 태도, 비행기의 청결함, 화장실의 청결함 뭐 이런 아주 작은 거로부터 얻는 총체적인 경험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싶게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 경험이라는 거는 리더십이라든지 HR 같은 제도적 구조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직원들이 살아가는 작은 공간 속에서 또는 여정 속에서 느끼는 또는 감정 이런 것들이 직원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마케팅에서 온 개념인데 직원 경험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면 터치포인트 이것도 마케팅 개념이니까 나중에 우리 박성 교수님한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크리티컬한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회사에 처음 출근하는 날이라든지 또는 뭐 보너스를 받는 날이라든지 그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사람들의 만족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저희 쪽에 인사에서 되게 재밌는 연구는 사람들이 왜 이직을 하느냐 우리나라 경영자들한테 물어보면 100이면 100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월급 때문에 이직한다. 근데 연구 결과는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요. 그러면 왜 연구 결과하고 다를까? 한 가지 추론은 급여가 설명하기가 쉬워요. 너 왜 가냐? 그러면 월급 더 주니까요. 그러면 설명하기 쉬워요. 뭔가를 다 디테일하고 작은 걸 설명하면 자기가 되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자기 경험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직의 사실은 35% 정도가 불만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65%는 샥 뭔가 충격적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직을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샥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대치 않은 경험을 가지고서 조직에서 만족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샥을 찾아내는 게 또는 그 터치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글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재밌는 포지션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죠. 관료주의 파괴자. 무슨 말이냐?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도대체 뭘까를 찾아다니는 게 포지션이 관료주의 파괴자라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욕구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직원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부모는 항상 애를 혼내려고 좋은 의도로 혼내지만 미국에서 부모가 애를 혼내면 애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It's not fair. 나에게는 그건 공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좋은 제도가 직원들이 원하는 제도이거나 공정한 제도가 아닐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직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변화는 사람들한테 다 불편한 거예요. 변화는 저항이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리스크. 사람들은 리스크를 지는 걸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뭔가 변화를 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거부감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 거부감을 없애주는 방법은 이 사람들이 변화의 대상이 아니고 변화를 같이 가는 수 있는
긍정적인 주체라는 인식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제가 강조하는 넛지라고 하는 거,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넛지라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변화라고 할 때 강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옆구리에 슬쩍 찔러주는 거죠. 야, 이렇게도 한번 해봐. 자, 그런 것들을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담당하셔야 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밸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어떤 문화냐고 하면 이동도 자유롭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실리콘밸리 아까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됐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1940년대부터 리더들을 통해서 또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화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너드도 몰려들고 부자들도 몰려들고 전 세계에서 엔지니어도 몰려들고 거기서 기술이 만들어지고 사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기적인 성과라고 하는 거에 얽매이다 보면 위에 기술과 사업을 어떻게 바꿀 건가, 그걸 통해서 문화를 자꾸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문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 사업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변화관리 책에서 제가 변화관리를 공부하려고 변화관리 책을 읽어봤는데 속 시원한 답을 못 찾겠어요. 근데 한 가지 문구가 매우 저에게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변화를 하려면 장사를 잘 지내라,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할 때 사람들이 부딪히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사람, 기존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 자체가 변화의 저항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문화를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문화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어떻게 계승할 거고 거기다 어떻게 알파를 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더 현실적이고 변화의 저항도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 관리를 하는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진짜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사분할하고 총체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어요. 한두 개를 바꿔서 문화가 바뀐다는 건 매우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주체들이 다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움직였을 때 변화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오래 있어야 나타난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성과를 생각하고 자꾸 뒤돌아보면 야,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는데 맞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 방향으로 쭉 밀고 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년 진단을, 가치창조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진단 결과를 보면 매년 동일하게 직원들한테 가장 낮은 긍정 응답률을 보이는 게 평가, 보상, 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입니다.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혁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사가 이제 숨기기 매우 어려운 구조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개하는 것이 낫다. 근데 회사는 계속 숨기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는 숨긴다고 숨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공정성이라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내가 떡을 얼마나 크게 받았느냐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공정하다는 거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예측 가능성이에요. 도대체 내가 내년에 얼마 받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현재 예측 가능한 룰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여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투명성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예측 가능한 기준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차선책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해주느냐라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측 가능한 룰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지만 인사팀에서는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사후적으로 설명도 분명히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